불안해하지 마세요. 부모가 불안해하면 아이들한테 바로 전이가 됩니다. Back to basics. 부모님들이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애들을 안녕하세요, 김가연입니다. 요즘 AI가 숙제도 해주고 컨텐츠도 만들어주고 다 해주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걸 하면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같이 나눠주실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25년간 기술과 아트, 미래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해오신 아트센터 나비의 노서영 관장님 모셨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를 거의 25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시면서 정말 많은 시도랑 실험들을 해오셨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대체 AI 시대에 인재는 어떤 특징을 가졌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AI 시대의 인재상이 있으실까요? AI 시대 인재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을 보통 인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겠죠? AI 시대에는 사실은 이제 인지적인 능력은 기계가 인간보다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더 잘할 거니까 인지적인 능력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되지는 않겠죠. 인지 말고는 인간이 가치 있는 게 없을까요? 인간의 필요는 사실 공감이라고 하는 거, 남들을 재밌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따라서 대우나 인재상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요즘 나온 이야기들이 그동안 답을 찾는 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뭐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잘할 것 같으세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 맞아요. 호기심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나의 오지랖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내 질문의 가치가 커진다고 생각해요. 타인이 곤란해하거나 필요가 있을 때 그걸 내가 풀어주고 싶은,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관심, 그게 이제 오지랖이잖아. 오지랖은 남과 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근본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너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사실은 남의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것도 많은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면 부와 성공이 기다리고 있겠죠. 너무 사실은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게, 사실 이제 AI 챗봇이나 AI랑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현실 오프라인에서의 관계가 좀 단절되고 굉장히 이렇게 나로만 파고들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자기만 파고 있는 사람은 그냥 AI하고만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오지랖이 이렇게 큰 사람들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주변에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 어떤 고민 안고 있는 것 같아, 집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맞습니다. 네. 맞아요. 누가 이제 뭐 나를 갖다 못 살게 굴어 그러면 이제 그래 누구야 나와봐 엄마 가서 혼내줄게, 이게 아니고 걔는 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관심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면은 딱 보시는 분들이 그래, 내가 이제 아이들이랑도 너무 이렇게 혼자서 빠져들지 않게 주변도 살피고 잘 양육을 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다, 포인트들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좀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s,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AI 시대나 BAI 시대나 마찬가지로 양육자 역할은 잘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특히 이제 이런 관심과 논의의 기본이 되는 전제가 애들은 백지와 같아서 기성세대나 부모가 계속 뭘 주입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된 교육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무도 미래 교육 솔루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능력이 중요한가? AI 시대건 어느 시대건 어떤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냐는 거 생각해 보시면 스스로 뜻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세운 뜻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주도적인 인간이 보람 있게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자기 주도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애들을 좀 심심하게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렇게 잘하는 게 아이들이고 사람인데,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둬서 넌 이것만 해, 이거 다음에 이거야,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자기 주도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죠.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잘 찾을 수 있는 존재들이니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꿈을 잘 찾을 수 있게 서포트를 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자신감을 불러주고, 이제 그 대신 바운더리 세팅은 좀 하는 게 좋은데 어떨 때 보면은 그걸 못 하시는 부모들이 계시더라고요.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난리를 치고 다녀도 전혀 제지를 안 한다든가.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보다도 그 아이가 커서 되게 힘들어져요. 그걸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사실 그 바운더리 세팅을 분명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재미있는 거 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뭐 다른 사람을 피해가면 안 된다. 이런 바운더리 세팅을 확실하게 하되 공백을 주는 거, 스페이스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AI를 쓰면서 10시간 걸려서 끝낼 일이 1시간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9시간 스페이스가 생기는데 이걸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AI로 효율이 생겼는데 왜 난 더 바빠지는 것 같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주고 오히려 이제 디지털 디톡스도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 또 많은 청년들, 아이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저는 드냐면 세대마다 자기의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DNA를 장착하고 태어나는구나. 책 읽고 자란 세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MZ 세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오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DNA를 타고난 거고, 개입한다고 해서 자녀 세대들이 말을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말을 듣는다 그러면 더 큰일이에요. 그 시대를 살 수 있는 DNA를 갖고 태어난 자녀들에게 이게 잘 발현되게끔 자신감과 뭐 이런 거를 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께서 또 새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양육하실 때 내가 이것만은 지키자 이렇게 좀 신경 쓰셨던 부분 있으실까요? 기본적인 생활 태도,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자기 이부자리 정돈하고 소소한 일상에서의 자기 책임감을 부여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공부나 뭐 이거를 해라 저걸 배워라 이렇게는 안 했고요. 오히려 이제 기본적인 어떤 윤리의식 부여해 주려고 노력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라날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거죠. 저는 애들한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뭐 가는 거가 잘못됐다는 게 이제 윤리적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이 다 달라질 텐데 본인들의 어떤 모델로 애들을 갖다 맞추면 애들은 나중에 오갈 데가 없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학교에 가면 갈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를 오히려 봐요. 경쟁만 너무 시키고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교육에서 다루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이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에게 상장을 주지 않거나 모두가 무승부인 경기 이런 식으로도 또 교육 현장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게 또 최근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운동 경기, 백일장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컨테스트잖아요. 이걸 하면서 내 스킬이 더 나아지기도 하고 그런 겨루기 이런 게 항상 있어 왔는데 그거를 그렇게 완전히 없애는 것도 또한 역작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의 그 입시제도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20년 뒤쯤에 수능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 20년 후에 폐지합니까? 2년 후에 폐지해야죠. 수능에 대해서는 모두가 만족하지 않지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총대를 매려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비극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실 다음 세대는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그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게 이제는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바뀌어지고 그전에는 이제 뭐 IQ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고 대변혁이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니 거기에 맞게 이제 교육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수능 정책이 폐지가 되면은 그럼에도 아마 아이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든 이런 시스템들이 생겨날 텐데 어떤 식으로 조금 이런 것들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솔루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개인화된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있잖아요. 기술은 거기까지 왔는데 시스템이 그거를 과거의 관성에 의해서 다 똑같이 하고 일렬 줄을 세우고 과연 교육이라는 건 그 수혜자를 위한 교육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위한 교육인가라는 걸 굉장히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AI가 거의 당연하게 사용하면서 크는 아이들이 돼버렸잖아요. AI 시대 윤리라든지 전반적으로 리터러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간과 공존하는 AI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태도? 인간으로서?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지. 리터러시는 사실 이제 이 AI나 알고리즘을 좀 이해를 해야지 보여요. AI의 본질이 뭐고 뭘 미스하고 있는지 그건 조금 어렸을 때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에 우리가 알고리즘이 뭘 뜻하는 거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이해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전문적인 트레이닝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딥러닝의 본질에 대해서 맞닥뜨릴 기회는 별로 없어요. 딥러닝을 알다 보면 이거는 수학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이게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 가지고 한꺼번에 쫘르륵 하니까 사실 우리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AI가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많은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제대로 까서 보여주는 데가 없어서 나비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선생님들 상대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터러시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아, 프로그램도 관심 있게 예. 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예,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박스의 존재 때문에 사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옛날에 그 노동자의 소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1세기에 와서 실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외를 당하면서 인간은 너무너무 효율적이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를 당하면서 계속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축적되다 보면 AI 디톡스처럼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고 나의 어떤 이 정신적인 온전함을 지키려면 다른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요새 재밌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모여서 이렇게 십자수를 하기도 하고, 뜨개질, 손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즐거움, 뭐 이런 것도 되게 유행이고, 가치 있는 게 뭐냐? 흔한 거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AI도 처음에는 와 그랬는데 진짜 누구나 다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죠. 인간은 항상 희귀한 가치를 찾아서 움직이게 되는, 다음 세대 아이들도 가만히 두면 그걸 찾아갈 거라는 거죠. 뭐 시행착오를 겪겠죠. 저희도 시행착오 겪으면서 앞으로도 스스로 밸런스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께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또 만나요. 저희가 앞서서 관장님과 함께 AI 시대의 인재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AI 시대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AI 시대의 교육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5년 가까이 아티센스 나비를 운영해 오시면서 수많은 교육을 해오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같이 얻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면 관장님께서 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몸, 그다음에 자연, 그다음에 같이 하는, 함께 하는 공동체, 그 정도가 키워드로 떠오릅니다. 몸의 이제 신체성이라는 건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온갖 종류의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뭐 동물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실내에 갇히고 나서 뉴로시스, 신경증이 생겼고, 스마트폰의 스크린에 갇히면서 온갖 종류의 불균형, 정신병, 불안, 공황장애, 그런 거에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뭐 직업병, 현대병이랄까요?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갑자기 이렇게 가는가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한 답이 Nature Deficit Disorder라 그래서 프리퀀시에 노출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블루라이트, 그런 게 뇌의 특정 부분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으니 뇌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 이룬다. 그래서 충동적이고 여러 가지 중독의 친구들이 많고, 최근에 나온 논문을 찾아보니까 피실험자들을 완전 자연에다 갖다 놓고 공원 산책하는 거 일주일,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실내에서 이렇게 했을 때 뇌의 기능을 살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완전 자연, 깡 자연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제일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고 자란 아이들하고 자연에서 큰 아이들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노출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야 된다. 내 아이를 위하면 학원이 아닌 자연의 애들을 데려주는 게 더 똑똑하게 만든다는 과학적 보고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 이렇게 신체성과 수, 여기에 정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 계기가 있습니다. 저도 불면증을 꽤 오래 알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밤에 수면 유도제나 뭐 신경안정제를 먹고 잤는데, 팬데믹이 와서 모든 활동이 멈췄을 때 뭐 할 일이 없어서 집 뒤에 산에 가서 한 2년, 거의 3년 가까이 칡을 열심히 캐던 때가 있어요. 칡이 소나무들, 나무들을 다 칭칭 감고 말라 죽이고 있는 걸 보고
분노가 끌어서 식을 다 이제 처음에는 손발로 뭐 다 끄집어내고 나중에는 이제 오기가 생겨서 뭐 호부를 썰고 그렇게 보낸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제가 불면증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엄청 건강해졌어요, 몸도.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아 이걸 어린아이들에게도 이걸 적용해보자. 아트센터 나비에서 숲하고 관련되는 그런 교육을 좀 시행을 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기억에 남으신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하자 하니까 저희 교육팀 멤버들이 좀 꺼려했습니다. 안 해보던 거니까. 그리고 자연에 간다는 게 본인들도 잘 안 가보니까 어디 갈지도 막막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마당에 있는 오래된 나무에 이제 전류를 꽂고 나뭇잎에서 진짜 이렇게 소리가 나네. 근데 가지에서 떨어진 잎사귀에는 소리가 안 나네. 뭐 이런 감각, 살아있다는 거, 생물에 대한 감각 체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벼룩이 이제 사실 환경 오염의 어떤 지표인데 물벼룩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컴퓨터 비전으로 물벼룩의 움직임을 촬영을 해서 이름하여 물벼룩 합주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은 이제 그런 거 신기하잖아요. 물벼룩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음악이 될 수 있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흔히 갈 수 있는 성수동 서울의 숲에 가서는 냇가에 물도 흐르고 나무도 있고 생물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름도 줘보고 시도 만들어보고 그거 가지고 AI 뭐 음악도 만들어보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자연으로부터 뭔가 자기만의 이름도 짓고 시도 짓고 노래도 만들고 창의성과 신체 활동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럼 자연에 올려있는 사물을 나만의 언어로 만드는 경험은 맞아요. 보통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어로 이름을 짓는다는 걸 잘 관찰해야 되거든요. 이 소금쟁이가 나한테 어떤 언어로 이게 다가오는가 하는 걸 또 자기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관찰을 하고 그게 이거 뭐 같다. 화클이라는 그런 없는 단어를 지어내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면서 상당히 본인은 만족하더라고요. 뭔가 나만의 언어를 만드는 경험도 주도성이랑도 또 연관이 있을까 맞아요. 싶어요. 자기 주도성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경지가 이름 짓는 거 아닐까? 사물에다가 남들이 뭐라고 부르건 자기는 화클이라고 부르겠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또 자기 주도성, 주체성이랑 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먼저 했던 교육 프로그램은 차상위 계층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해서 가봤더니 아이들이 이제 오픈업을 잘 안 해요. 반응이 잘 없고. 좀 위축돼 있고. 위축돼 있어서 학교에서 가면 항상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죠. 이런 아이들한테 자기 얘기를 어떻게 하면 하게 하겠는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되게 재밌게 우리 동네 인터랙티브 맵을 만들어서 여기를 딱 누르면 여기 편의점에 누나가 튀어나와서 뭐 누구야 왔니?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코너를 돌아가면 여기 할머니가 사시는데 그 할머니가 친절하게 뭐 강냉이를 줬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 자기 동네 사는 맵을 재밌게 만들고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악기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얘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표현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아이들마다 다 되게 달랐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북한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뭘 했냐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순두부집 간판을 그냥 사진에 찍어서 이렇게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북한에서 순두부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드시고 싶었던 순두부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머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자기 얘기가 다 있는 친구들인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자유로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구조화해서 막 사람들하고 나누고 이런 경험이 맞아요. 있을 테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게 했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시니어들한테 AI 툴을 가르쳤어요. 미드저니, 달리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프롬프팅 해가지고 이미지 뽑아가지고 시도 짓고 이제 어떤 분은 또 뭐 그걸 시화처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걸 달력으로 만들기도 하고 해서 자기 얘기를 거기다가 이제 하는 거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시니어 분들은 훨씬 그 연륜과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맞아요. 추억도 많고 할 얘기도 많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너무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좋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만든 맵과 시니어 분들이 만든 것도 조금은 그 디테일이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많이 달라요. 시니어들은 한 필터, 두 필터 이렇게 거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봤을 때 남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아이들은 훨씬 더 해맑았죠. 그런 필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원석 같은 느낌? 그런 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은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네요, 지금. 그거를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네 얘기를 해보자 라고 가면 훨씬 더 저는 그게 교육 효과가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고 남이 이걸 경청하는 경험이 사실 자신감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아이는 뭐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어떤 후기나 말 중에서 단장님한테 남은 이런 게 있을까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기억은 안 나는데 대체로 이거 또 할 수 있어요? 나비는 뭐 하는데요? 그런 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학교라는 곳은 뭔가 주눅 들게 하는 곳이잖아요. 항상. 저희는 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애들한테 이런 경험을 해본 것만으로도 엄청 좋은 경험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또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가 사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려 그러면 참 어렵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부터 좀 해보자. 예를 들면 빌라에 이제 몇 가구가 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반장 노릇을 했던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안 했던 분이라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이를 봐준다든지 편의를 봐준다든지 서로 간에 뭐 인심을 좀 좋게 나눈다든지 뭐 이런 플랫폼을 기획을 해보자. 그렇게 가기도 하고 예를 들면 또 한 친구는 워킹맘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데 제 시간에 아이한테 좋은 밥을 먹이는 게 사실 큰 문제죠. 모든 엄마들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혼자만이 아니지 않냐. 또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나 엄마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밥을 짓는 거죠. 밥을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재료를 이제 뭐 주거나 아니면 완성품을 주거나 큰 커뮤니티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 실용적인 것부터 해보자 해서 그 툴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좀 공동체적인 네. 개인의 문제이면서 사실 그게 공동체의 문제죠. 개인만의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쵸. 다 누구나 사람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로 느끼는 건 사실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모아주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플랫폼 기술이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다양한 교육 사례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좀 나비에서 어떤 것들 좀 더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 하던 거의 어떤 연장일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하던 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잘하기. 숲이면 숲, 자연이면 자연, 공동체의 문제를 푸는 거 다 조금씩 더. 그 다음에 이제 AI 리터러시도 항상 해왔으니까 사실 되게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손이 부족해요. 할 일이 다 돌아가기가 손이 부족해서 네, 할 일은 참 많습니다. 아니 저도 정말 이 관장님과 인터뷰 준비하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안 알려질 수가. 네. 좋은 교육 프로그램 만드시는데 힘쓰다 보니까 마케팅 할 시간이 없고요. 저희는 컨텐츠를 주로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교육진흥원 파트너십을 맺어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주면 거기서 유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교육 교사들에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교사 교육은 매년 이제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나비에서 이런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있구나 아셨으니까 한 번씩 다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들이 AI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중요해지는 거는 자연과의 연결성 그리고 공동체와의 연결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AI 시대 교육은 아이를 더 빠르고 효율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다시 몸의 감각 그리고 질문, 시행착오 그리고 자기만의 언어를 돌려주는 교육의 현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비마음으로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과 부모님들, 교육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먼저 불안해하지 마세요. 부모가 불안해하면 아이들한테 바로 전이가 됩니다.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불안한 걸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도 불안하고 뭘 해도 불안하고 항상 불안한 게 사실 저는 부모로부터 온 게 아닐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대의 각 세대들은 그 시대를 살아갈 DNA를 장착하고 태어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믿어주고 어차피 삶이라는 거는 힘들잖아요. 우리는 모두 고통과 시행착오와 이런 걸 다 거쳐야 하거든요. 고통이 올 거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과 뭐 어차피 당할 건데 그때
때 가서 또 어떻게 잘 헤쳐나가겠지 하면서 믿어주는 거하고는 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갖고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즐길 만한 일인지를, 그거를 어떨 때 안 즐거워지냐면 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는 즐거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 아이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AI 시대고 판다믹이고 뭐고 그 마음의 태도를 견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사실은 나 정말 안 불안하고 싶어 해도 불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와 관장님과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함께 특별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오는 7월 11일 토요일에 이제 교육 콘서트, 이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님과 장동선 뇌과학자님 그리고 최진석 교수님, 이게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 거예요. 이때는 정말 저희 청중 질문도 열려 있고 200명 프라이빗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많이 불안하시다, 아니면 난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설명란에 신청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정말 지난 25년간도 이렇게 쭉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른으로서 제시해주고 있어서 항상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별 말씀이야. 저희는 오늘 네. 교육 콘서트 때 인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